네, 여러분, 문법의 정수 1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문장의 구성 부분으로 문장의 짜임으로도 불리는 내용을 다루게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많이 들어봤을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장담하건대 여태 강의 내용 중에서 오늘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은 기출문제가 여기서 나왔기 때문이죠. 과장을 조금 보태자면 한번 시험 볼 때마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한 문제는 꼭 나온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문법 문제는 거의 5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반드시 여기서 나온다면은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해서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문장의 개념, 그리고 문장 성분,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인 단어, 어절, 구, 절 이런 것들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문장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문장은 크게 혼문장과 겹문장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주어 서술어 관계가 몇 번 나오냐 이겁니다. 혼문장 같은 경우에는 주어 서술어 관계가 한 번만 나오는 걸 얘기하고요. 겹문장은 주어 서술어 관계가 2번 이상 이루어진 문장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어 서술어 관계를 찾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서술어입니다. 왜냐하면 주어는 우리가 배운 것처럼 생략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서술어를 찾아야 하는데 서술어는 어떤 것들로 형성이 된다고 했었나요? 동사, 형용사, 즉 용언이겠죠. 그 다음에 서술격 조사 이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장을 분석할 때는 동사나 형용사, 이다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떤 모양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예시 문장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서술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맨 뒤에 있는 읽다 이거 있죠? 이게 동사니까 서술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서술어가 어디 있을까요? 끝인가요?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사준 있죠? 이것 또한 서술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서술어라고 볼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전 강의들에서도 꾸준히 설명을 하고 있죠. 어떤 단어가 갖고 있는 품사는 변하지 않고 용언 같은 것들은 어미를 통해서 다양하게 활용을 하게 되는데 어떤 어미가 붙는지에 따라서 지금처럼 관형어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는 부사어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번 층위를 나눠서 천천히 분석을 해볼게요. 일단 서술어에 대한 주체가 누구죠? 나는입니다. 나는은 주어가 될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를 보면은 일단 이 을 있죠? 이거는 목적격 조사입니다. 그래서 을이 붙은 말은 목적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을은 책에만 붙는 게 아닙니다. 책을 꾸며주는 말까지 포함한 전체 단위에 붙는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마가 사준 책이라는 전체 단위 뒤에 을이라는 게 붙어서 이것들 모두가 목적어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목적어를 다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엄마가 사준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오는 책이라는 체언을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언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관형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엄마가 사준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아마 이런 식의 모양이 엄마가 사준이라는 형식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 뒤에 오는 사주단은 뭐가 될까요? 엄마가라는 주어의 서술어가 됩니다. 따라서 이 사준이라는 단어 있죠? 이거는 칭의에 따라서는 목적어의 일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관용어가 될 수도 있고 또 서술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숨어 있는 서술어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찾는 방법을 정말 간단합니다. 그저 동사, 형용사, 이다를 찾으면 그만이죠. 이것들은 어미를 통해서 활용을 하지만 결국 품사는 변하지 않으니까 서술어로 쓰이고 있을 테니까요. 이해가 되실까요? 지금 이런 비슷한 내용을 그전 강의들부터 정말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는데요. 아마 강의를 꾸준히 들었던 친구들은 이제는 정말 잘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의 문장으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하냐면 가장 먼저 서술어로 쓰일 수 있는 동사, 형용사, 이다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각각의 서술어에 대한 주어의 밑줄을 치고 이렇게 주어 서술어 관계를 보이는 것을 괄호로 묶는 거예요. 먼저 가를 보면은 앞에 좋아하다라는 서술어가 보입니다. 그리고 뒤에도 좋아하다라는 서술어가 있네요. 앞에 오는 서술어의 주체는 누군가요? 철수입니다. 주어 서술어 관계가 보이니까 괄호로 묶어보자면 이런 식으로 묶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뒤에 오는 좋아하다의 주체는 영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묶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분석이 끝난 거예요. 엄청 쉽죠? 그 다음 나 문장을 볼게요. 청소하다 라는 서술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은 갈아입다 라는 서술어도 존재하네요. 여기 띄어쓰기가 되는 게 아니라 붙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갈아입다는 것에 대한 주체는 누군가요? 동생일 겁니다. 그렇죠? 주어 서술어 관계가 보이고 있으니까 괄호를 이렇게 쳐볼게요. 그 다음 청소하다의 주체는 누군가요? 이것도 동생이죠. 앞에 오는 문장에서의 주어와 뒤에 오는 문장에서의 주어가 겹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뒤에 오는 문장의 주어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괄호를 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아래에 있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깨달았다 라는 서술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고 있다. 이거는 지금 본용어가 보조용어니까 하나의 서술어로 쳐서 동그라미 하나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앞에 뭐가 있나요? 먹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서술어에 대한 주어를 찾아보자면 밥을 먹는 게 누군가요? 나죠. 근데 지금 나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생략된 거 감안해서 이렇게 괄호를 치겠습니다. 오고 있는 건 누군가요? 비가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괄호를 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깨달았다의 주체는 누군가요? 누가 깨달은 건가요? 내가 깨달은 거죠. 그럼 이것도 주어 서술어 관계를 찾았으니까 괄호를 치면은 지금 나를 꾸며주고 있는 말이 밥을 먹던이죠. 꾸며주는 말까지 함께 괄호를 쳐야 합니다. 꾸며주는 말까지 함께 괄호를 친다고 보면은 이렇게 전체에 큰 괄호를 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엄청 천천히 분석을 했는데 어떤가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문장 분석은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우리가 괄호 친 거 있죠? 이 괄호 친 모습에 따라서 앞으로 배울 아는 문장인지 혹은 이어진 문장인지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가와 나를 보면은 괄호 친 게 그냥 나란히 연달아 있죠. 이런 것들을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고요. 다와 같이 전체 큰 괄호 안에 작은 괄호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면은 우리가 아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마치 이런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어진 문장은 고양이 문장 그리고 박스 문장이 그냥 나란히 이어진 구조이고 아는 문장은 고양이가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모양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러한 이어진 문장은 연결 어미를 통해서 형성되고 안긴 문장은 전성 어미를 통해서 형성됩니다. 우리가 형태 파트에서 배웠던 어미 분류표를 한번 다시 보자면 보세요. 이때 비종결 어미로서 연결 어미와 전성 어미를 배우는데
보시면은 대등적 연결어미, 종속적 연결어미 나오고 있죠. 이것들이 각각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그리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전성어미가 관용사형 전성어미, 명사형 전성어미, 그리고 부사형 전성어미가 있는데 이것들은 각각 관용사절을 아는 문장, 명사절을 아는 문장, 부사절을 아는 문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이어진 문장부터 살펴볼 건데요. 이어진 문장에서 앞에 오는 문장 있죠? 그거를 선행절, 그리고 뒤에 오는 문장을 후행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절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배웠는데 완결된 요소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요, 문장과 절은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학교 교과서나 혹은 문제들을 보면 이 절이라는 것과 문장이라는 개념을 조금은 혼용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절을 그냥 앞에 오는 문장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제가 앞에 오는 문장 혹은 선행절이라고 부른다고 해도 이 두 개를 같은 거를 지칭하는 거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이런 이어진 문장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그리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나뉩니다. 먼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 볼게요. 이 대등하다 라는 말을 우리가 앞선 강의에서 합성어를 배울 때 다뤘었거든요. 대등합성어다, 융합합성어다, 종속합성어다 이런 거 있었죠. 그때 대등합성어는 논밭처럼 구성 요소가 서로 대등한 관계라고 했습니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도 이와 비슷합니다. 나란히 이어져 있는 문장이 서로 대등한 관계로 독립적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에 오는 문장과 뒤에 오는 문장이 서로 의미상 크게 연관이 되지 않죠.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아래에 있는 가 문장을 보겠습니다. 철수가 밥을 먹은 것과 영희가 빵을 먹은 것은 서로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저 나열되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문장들도 볼까요? 형은 학교에 가고 동생은 학원에 간다. 이것도 그저 나열될 뿐입니다. 그 밑에 있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서울은 추운데 부산은 덥다. 이거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내용이 대조적인 내용인 거죠.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을 보면은 짜장면을 먹거나 짬뽕을 먹자. 이거는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내용들은요, 의미상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들 모두는 앞에 오는 문장이 뒤에 오는 문장에 의미상 어떤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둘 사이의 관계가 독립적이고 대등하죠. 이런 것들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 의미로 굳이 나눠보자면 나열, 그리고 대조, 선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진짜 중요해요. 별표를 쳐주세요. 뭐냐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갖고 있는 성격인데요. 보세요. 선행절과 후행절이 독립적이기 때문에 그 위치를 바꾸어도 의미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중에 문제를 보면은 이게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석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때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기준이 바로 이겁니다. 선행절이랑 후행절의 위치를 바꿔보는 거예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앞에 오는 것과 뒤에 오는 것이 관련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치를 바꿔도 상관이 없죠. 여기 문장을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다 문장을 바꾼 거거든요. 서울은 추운데 부산은 덥다. 이거를 앞뒤를 바꿔서 부산은 더운데 서울은 춥다라고 했어요. 말이 되죠? 서울은 춥다는 걸 앞에 말하든 뒤에 말하든 의미상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근데 어떤 건 가능하지 않냐면 선행절을 후행절 속으로 위치 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위에 있는 나 문장 있죠? 동생은 학원에 간다. 이 후행절에 선행절을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러면은 비문이 됩니다. 동생은 형은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간다. 말이 안 되죠? 선행절을 후행절 속으로
위치 이동은 할 수 없다는 거. 이 두 가지의 내용 정말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 만드는 이 연결 어미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미를 그냥 딸랑 외우기보다는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예문이에요. 문제는 예문을 주고 이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게 아니게 이런 거를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가 외워야 될 것은 이 어미라기보다는 예문, 그리고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나열이라는 말, 대조라는 말, 선택이라는 말을 끄집어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철수는 책을 읽고 영희는 게임을 했다. 이 문장을 보고 아, 이거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고 나열이야, 이렇게 분석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이런 표가 나왔을 때 제가 했던 말 있죠? 여러 차례 눈으로 보면서 익혀두라고 했던 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차례 예문과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눈에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정의를 볼게요.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가 대등적이지 못하고 종속적이며 이유, 원인, 목적, 의도 등 다양한 의미 관계가 나타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본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종속이라는 말은 어떤 것에 딸려 있다는 뜻인데, 예를 들어 A 국가는 B 국가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A 국가의 경제권이 B 국가에게 의존적이라는 의미를 드러냅니다. 마찬가지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서 선행절은 후행절에 문법적으로 의존적이고 이끌리는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인데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앞에 오는 문장 그리고 뒤에 오는 문장이 의미상 서로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따로 떼어 놓을 수가 없고 앞에 오는 문장과 뒤에 오는 문장을 서로 바꿀 수도 없다는 것을 뜻해요. 쉽게 그냥 의미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가 문장을 보겠습니다. 나는 배가 아파서 학교에 지각했다. 보시면 학교에 지각했다라는 게 후행절이죠. 근데 왜 지각을 했나요? 배가 아파서 지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각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선행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미관계가 굉장히 밀접하죠. 그래서 이 둘을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죠. 이런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이유나 원인, 목적, 가정, 양보 등 다양한 의미 관계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은 선행절과 후행절의 위치를 바꾸면 의미가 달라지고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비가 와서 길이 미끄러웠다를 보겠습니다. 길이 왜 미끄러웠죠? 비가 와서 미끄러운 거죠. 길이 미끄러운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게 선행절이었습니다. 이때 선행절과 후행절의 위치를 바꾸면 길이 미끄러워서 비가 왔다가 됩니다. 어때요, 의미가? 조금은 뉘앙스가 달라지죠. 길이 미끄러워서 비가 오는 건가요? 아니죠. 비가 왔기 때문에 길이 미끄러운 거죠. 제가 이거를 설명할 때 항상 드는 예시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다를 보면은 기분이 좋은 것에 대한 이유가 뭐예요? 날씨가 좋아서인 거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순서를 이렇게 바꿔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좋아서 날씨가 좋다가 되죠. 그럼 뭐가 돼요? 나는 마치 신이 된 것처럼 내 기분이 좋으니까 날씨가 좋은 게 돼버리잖아요. 원래 문장이 갖고 있는 의미가 달라지게 돼서 어색해져요. 이렇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앞뒤 문장의 순서를 바꾸면은 비문이 되어버리거나 원래 있는 문장과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선행절을 후행절 속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나 문장에서 길이 미끄러웠다죠. 근데 비가 와서라는 선행절을
이렇게 안으로 집어 넣을 수가 있어요. 길이 비가 와서 미끄러웠어. 충분히 말이 되죠?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두 가지 기준을 알아두셔야 돼요. 선행절과 후행절의 위치 이동 가능한가 아닌가, 그리고 선행절을 후행절 속으로 위치 이동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기준을 알고 나중에 문제에서 이거를 적용시켜서 분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이런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만드는 연결 어미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정말 많죠. 정말 많은데 중요한 거는 뭐다? 네, 여러 차례 보면서 눈에 익혀두는 거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이런 개념들 있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 예를 들어서 아서, 어서 혹은 으니까 이런 걸 주고 이거는 이유나 원인이게 아니면 조건이나 가정이게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다만 오른쪽에 있는 예시 문장을 주고 이 문장의 의미는 이유나 원인이야,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유나 원인, 이런 문법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알아야겠죠. 물론 이유나 원인 같은 경우는 너무나 쉬운 단어니까 이게 뭐 어렵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래에 나와 있는 양보라든지 뭐 사건의 전환이라든지 배경이나 상황 설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들만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유나 원인은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것처럼 선행절이 뒤에 오는 후행절에 이유가 되는 걸 뜻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차가 밀린대요. 뭐 때문에? 비가 와서. 비가 온 게 차가 밀리는 것에 대한 이유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조건이나 가정입니다. 예문을 보면은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너가 만약에 게을리하면, 이게 지금 조건 혹은 가정이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너가 후회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 목적이나 의도, 집에 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목적이 뭐예요? 밥을 먹기 위해서죠. 선행절이 뒤에 오는 후행절의 목적 혹은 의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배경 상황 설명. 동생이 왔습니다. 근데 뭐 할 때 동생이 왔냐면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동생이 왔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후행절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걸 우리가 배경 혹은 상황 설명,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 동시적 사건. 선행절과 후행절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뜻해요. 철수가 노래를 듣고 있죠. 그와 동시에 밥을 먹고 있습니다.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네요. 그 다음 시간적 선후 관계는 뭐냐면 앞에 오는 게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보시면 그는 나에게 눈짓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갔습니다. 순서로 따지면 앞에 오는 게 1번이고 뒤에 오는 게 2번이에요. 자, 그 다음 사건의 전환. 아이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사건이 전환이 되어서 잠에 들고 있는 사건으로 바뀌게 되어버려요. 이런 것들을 사건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시간적 선후 관계와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양보입니다. 양보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양보하다 할 때 양보와 그 의미가 다르거든요. 여기 왼쪽을 보겠습니다. 양보란 선행절의 어떤 일로 인해서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상황이 후행절에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것과는 반대의 결과가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시문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유리판은 얇아도라고 했습니다. 자, 보통 유리판이 얇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잘 깨지겠죠. 근데 양보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도출되는 것과는 반대되는 것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뭐가 나올까요? 깨지지 않는다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얇아도 깨지지 않는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양보라는 거예요. 다른 문장도 볼까요? 설령 비가 올지라도, 비가 오면 보통은 어떻게 돼요? 조금 늦게 출발한다거나 뭔가 연기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과는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은 어김없이 출발한다고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 경기에 지더라도 경기에 지면 보통 어떻게 돼요? 최선을 다하기 어렵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물이 맑은 들, 물이 맑으면 낚시할 때 어떨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겠죠. 근데 낚시에 무슨 도움이 될까? 우리가 배웠던 수사 의문문입니다. 지금 반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서 낚시에 물이 맑아봤자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모두 양보의 의미 관계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 차례 꼭 보시면서 눈에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더 알아보기 내용입니다. 와나 과에 의해 이어진 문장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와나 과에 대해서 엄청 자세하게 배웠었죠. 그때 접속조사 와 과는 문장을 이어주기도 한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짧게 설명을 했었는데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볼게요. 접속조사와 과는 구조상으로 문장을 이어준다고 보기도 한다.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원한다. 이 문장은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이런 각각의 혼문장이 만나서 이런 식의 겹문장이 되었다 라고 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혼문장이다 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데, 근데 또 모의고사에서는 오래전 문제이긴 하지만 이거를 겹문장으로는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견해 차이가 있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는 와 과에 대해서 어떤 걸 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뭐와 비교된다? 부사격 조사 와 과가 있었죠. 이것과 서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제가 그때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으니까 지금 이거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꼭 다시 가서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어진 문장이었고 잠깐만 쉬었다가 아는 문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아는 문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문장은 한 문장이 다른 문장을 절의 형식으로 안고 있는 문장으로 안겨 있는 문장을 안긴 문장, 그리고 안긴 문장을 안고 있는 전체 문장을 아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안긴 문장을 안긴 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안긴 문장은 전체 문장 속에서 명사로 기능하기도 하고 관형사로 기능을 하기도 하고요. 서술어 또 부사처럼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뭘로 기능을 하냐는 대부분 우리가 배웠던 전성어미라는 것을 통해 결정이 됩니다. 자, 여기서 배우는 이 아는 문장, 이거는요 보시면 2016년부터 23년까지 총 26문제가 출제가 되었거든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수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니까 집중해서 잘 봐주세요. 자, 먼저 명사절입니다. 명사절이란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절 전체가 문장 내에서 명사처럼 기능을 하는 절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바로 명사처럼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뭘 확인을 해야 돼요? 이 절이 명사절인지 혹은 관형사절인지 부사절인지 이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되냐? 여기 밑에 남아있는 표지, 음과 기를 일단 먼저 알아야 합니다. 표지가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전성어미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음에서 앞에 나와 있는 은은 앞에 오는 말이 자음으로 끝나냐 모음으로 끝나냐에 따라서 오기도 하고 오지 않기도 합니다. 그냥 편의상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 어찌 되었든 명사절은 이러한 전성어미 음과 기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명사절은 명사처럼 기능을 한다니까 명사가 하는 기능을 그대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명사는 어떻게 쓰이죠?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였나요? 맞습니다. 뒤에 뭐가 온다? 조사가 온다. 그래서 특성 1번을 보면요. 다양한 격조사가 결합된다. 그래서 주어로 쓰이든 목적어로 쓰이든 부사어로 쓰이든 이렇게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기능을 할 수가 있었죠. 가장 중요한 특성, 조사가 올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세 가지 문장이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분석해 볼게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서술어를 찾고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서술어에 대한 뭐 주어 밑줄 치고 괄호 치고 이렇게 한다고 했죠. 여기서는 그냥 간편하게 일단 서술어만 찾아볼게요. 밝혀졌다라는 서술어가 있고 그 앞에 범인이다 라는 서술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서술어 뒤에다가는 이라는 어미가 와서 명사절로 기능을 하고 있어요. 뒤에 보니까 주격조사 이가 붙어서 주어로 쓰이고 있네요. 그 밑에 있는 문장을 보면은 알게 되었다 라는 서술어 앞에 아프다 라는 서술어가 하나 더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음이 결합을 하고 있어서 명사절이 되었고 그 뒤에는 목적격 조사 을이 붙어서 전체가 목적어로 기능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은 끝내다라는 서술어 앞에 합격하다 라는 서술어가 있네요. 여기서도 음이 붙었어요. 뒤에다가는 으로써와 같은 부사격 조사가 붙어서 부사어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죠? 똑같습니다. 서술어 찾고 그 서술어가 어떠한 어미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으면은 명사절인지를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었어요. 이런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가 온다 라는 혼문장 그리고 농부들은 그것을 기다렸다 라는 혼문장이 합쳐지는 거죠. 이때 다른 문장 속으로 집어넣을 문장 있죠. 여기다가 명사형 전성어미 또는 기를 적절하게 넣는 겁니다. 여기서는 기를 넣고 있네요. 그러면은 비가 오기가 되겠죠. 그렇게 형성된 것을 이 안긴 절을 안을 문장 있죠. 그 문장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것이라는 말을 대신해서 비가 오기를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됩니다. 그것이라는 거는 품사로 따지면은 대명사인데 대명사도 어찌 보면은 명사와 비슷한 녀석이죠. 그래서 그것을 대체한다는 것만으로도 이 비가 오기가 명사처럼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과 기는 의미 차이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같은 경우는 이미 일어난 일, 완료가 된 일일 때 쓰고요. 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미완료된 일에 씁니다. 예시 문장을 볼까요? 철수는 자신이 합격했음을 깨달았다. 합격하다라는 일은 이미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그가 범인임이 밝혀졌다. 이것도 그가 범인인 것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반대로 나는 그가 꼭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를 보면요. 그가 돌아온 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농부들이 비가 오기를 희망한다. 여기에서 비가 오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에는 음이 쓰이고 일어나지 않는 일에는 기가 쓰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문장이 이렇게 딱딱 나눠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경향성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러한 의미 차이에 따라 서술어도 음의 경우에는 알다, 깨닫다 등의 서술어랑 잘 쓰이고요. 기 같은 경우는 기대하다, 바라다 등의 서술어와 잘 어울립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풀진 않을 거고요. 그냥 보기에 있는 문장 속에서 우리가 명사절만 빠르게 한번 찾아볼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운동하다에다가 기가 붙어 있죠. 명사절입니다. 그리고 이거 있죠. 첫걸음. 이거 명사절인가요? 아닙니다. 음이 오긴 했지만 이때 오는 음은 전성 어미가 아니라 그냥 접사입니다. 우리 이거 언제 배웠나요? 명사형 전성어미 음은 명사를 파생하는 접사 음과 형태가 동일하다고 해서 이거를 비교하는 내용에 대해서 엄청 깊게 다뤘었죠. 그때 뭘로 우리가 판단을 했냐면 서술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수식을 하는 게 관형어인지 부사어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져봤습니다. 보시면은 첫걸음은 그러면 그냥 명사로 새롭게 파생된 거기 때문에 앞에 오는 말이 뭐다? 관형어다. 건강의라는 관형어가 수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술성이 없어요. 반면에 운동하기를 볼까요? 앞에 오는 게 주기적 의로예요. 부사격 조사가 붙어서 부사어가 된 거죠. 이 부사어가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하는 대상도 다르고 운동하기에는 서술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꾸준하게 실천하기 전성어미네요. 명사절입니다. 앞에 보면은 꾸준하게 라는 부사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계획 세우기 마찬가지로 명사절입니다.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운다. 뭐 이러한 서술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번에는 관형사절입니다. 품사의 명칭에 따라 관형사절 이렇게 부르는 게 일반적인데 그냥 관형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관형사절은 문장 내에서 절이 관형사처럼 기능을 합니다. 관형사절을 만들어주는 표지로는 은, 는, 던, 을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이렇게 외우죠. 은과 을은 앞에 오는 말이 자음으로 끝나냐 혹은 모음으로 끝나냐에 따라서 그냥 니은이나 리을이 오기도 합니다. 편의상 그냥 은과 를로 부를게요. 품사인 관형사 어떤 기능을 했나요?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했죠. 그래서 관형사절도 마찬가지로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합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관형사절을 형성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따로 PPT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할 때 고양이 그리고 박스 이런 걸로 제가 비유를 했죠. 그래서 안긴 문장은 고양이가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제가 지금부터 안긴 문장을 고양이 문장으로 부를 거고요. 이런 고양이 문장을 안고 있는 전체 문장을 박스 문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철수는 고양이를 좋아한다. 이 문장과 철수가 동물보호단체에서 일하고 있다. 이 문장을 합쳐볼 거예요.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잘 보세요. 먼저 공통되는 요소를 체크합니다. 공통되는 요소는 철수겠죠. 그리고 나서 어떤 문장을 고양이 문장으로 만들지 정하는 거예요. 먼저 저는 앞에 있는 문장을 고양이 문장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긴 절로 만든다 이거예요. 그리고 뒤에 오는 문장을 박스 문장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통되는 요소 있죠? 그거를 고양이 문장에서 삭제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거기 뒤에다가 관형사형 전성어미 4개 중에 적절한 것을 붙여 넣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될까요? 고양이를 좋아하는이 되겠죠. 이렇게 형성된 거를 박스 문장에 있는 공통된 요소 앞으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고양이를 좋아하는 철수가 동물보호단체에서 일하고 있다 라는 문장이 만들어지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고양이 문장을 뒤에 있는 문장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박스 문장을 앞에 있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똑같아요. 고양이 문장에서 공통되는 요소를 삭제합니다. 그럼 철수가 지워지고 그 뒤에다가 은는 던을 중에 하나를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동물보호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이 되겠죠. 이거를 박스 문장에서 공통되는 요소 앞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동물보호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철수는 고양이를 좋아한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어때요? 어렵지 않죠? 아주 간단하죠? 공통되는 요소를 찾고 고양이 문장, 박스 문장을 정한 다음에 고양이 문장에서 공통되는 요소를 삭제한 후에 뒤에다가 은는 던을 중에 하나를 붙인다. 그렇게 붙여서 만들어진 요소를 박스 문장에서 공통된 요소 앞으로 이동시킨다. 이게 관형사절을 아는 문장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관형사절이 형성될 때 관형사절의 내부의 문장 성분이 생략이 됩니다. 그렇죠. 공통되는 요소를 삭제했으니까요. 그래서 주어가 생략되기도 하고 목적어, 부사어가 생략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문제로 얼마든지 물어볼 수가 있어요. 특히 내신 시험은요. 이런 걸 물어보기 아주 좋죠. 자, 목적어가 생략된 관형사절이에요. 보면은 공통되는 요소가 신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문장을 고양이 문장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영희가 신발을 사주었다. 이거에다가 은을 붙여가지고 사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신발이라는 목적어가 생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부사어가 생략된 관형사절이에요. 빵집이 공통된 요소입니다. 그리고 역시 앞에 있는 문장이 고양이 문장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은이라는 전성 어미를 붙였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어제 간 이게 되겠죠. 그거를 뒤에 오는 문장의 빵집 앞에다가 옮겨 놨으니까 내가 어제 간 빵집은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내가 어제 빵집에 라는 부사어가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형사절에는요, 관형사절이 수식하는 성분과 동일한 문장 성분이 관형사절 내부에서 생략이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모든 관형사절이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관형사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관형사절의 종류입니다. 아마 이것까지 다루지 않는 교과서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들은 이것도 지금 다루고 있으니까 잘 봐주세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생략이 일어나는 관형사절 있죠? 그것들을 우리가 관계 관형사절이라고 합니다. 수식하는 성분과 동일한 요소가 절 내부에서 생략됩니다. 근데 생략이 되지 않는 관형사절이 있는데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 동격 관형사절이라고 부릅니다. 생략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서술어가 요구하는 모든 필수 성분들을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가 문장을 보겠습니다. 나는 소식을 들었다예요. 그리고 출산했다는 이라는 서술어가 오고 있고 그 뒤에 는이라는 전성 어미가 붙어서 관형사절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출산하다라는 주어는 토토니까 이렇게 괄호를 칠 수 있겠죠. 이 문장을요 따로 딱 떼서 이렇게 아래처럼 적어 볼게요. 이 문장은 완벽한 문장인가요? 그렇지 않나요? 완벽한 문장이죠. 어느 하나 빠진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그 관형사절을 보면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여기 영희가 사준이라는 관형사절을 따로 떼서 그대로 적어 본다고 할게요. 영희가 사주다. 그러면은 뭘 사줬는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죠. 이거와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철수가 시험에 합격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철수가 시험에 합격했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장이 완벽합니다. 이렇게 생략이 없이 형성되는 관형사절을 동격 관형사절이라고 합니다. 동격이라는 말은요, 관형사절의 의미가 그것이 수식하는 말의 내용과 같다는 것을 뜻해요. 가 문장을 보면 소식은 소식인데 어떤 소식? 토토라는 고양이가 새끼를 출산했다는 소식이죠. 앞에 오는 관형절이 소식의 내용이에요. 곧. 또 철수가 시험에 합격했다는 그 관형절이 곧 사실이 됩니다. 이렇게 의미가 같기 때문에 동격 관형사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격 관형사절은요, 다시 긴 동격절과 짧은 동격절로 나뉩니다. 긴 동격절은 관형사형 어미 앞에 완전한 문장 형식이 오고, 짧은 동격절은 관형사형 어미 앞에 완전하지 않은 문장 형식이 옵니다. 가 문장을 보면요,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는이죠. 는 앞에 출산했다 라는 완전하게 종결된 형식이 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철수가 시험에 합격한 은은요, 관형사형 전성어미 니은 앞에 합격하 라는 형태가 오고 있죠. 완전하지 않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가를 긴 동격절, 나를 짧은 동격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관형사절과 관련된 문제 하나를 보도록 할게요. 자, 20년 11월 고3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위에 있는 문장을 보면요, 지금 공통되는 요소가 책이에요. 그리고 앞에 있는 문장을 안긴 문장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지금 고양이 문장이겠네요. 그러면은 공통되는 요소를 지우고 그 뒤에다가 은는 던을 중에 적절한 거 하나를 붙이면 됩니다. 여기서는 는을 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읽는이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형이
책을 가져갔는데 그 책은 내가 읽는 책이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관용절 내부에서 책이라는 성분이 생략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은 목적격 조사 을이 붙는 목적어예요. 그래서 지금 목적어가 생략된 관계의 관용절이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에 있는 문장을 보면요. 지구가 둥글다라는 문장이 그대로 뒤에 전성어미가 붙어서 다른 문장 속에 안기고 있어요. 생략이 전혀 없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그 내용이 곧 사실이 되고 있어요. 꾸며주는 말과 수식하는 말이 의미가 같다. 그래서 얘는 동격 관용절이다. 그리고 또 전성어미 앞에 둥글다라는 완전한 형식이 왔기 때문에 동격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탐구 과제를 분석을 해야겠네요.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감동적이었다라는 서술어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을 짓다 라는 서술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술어 뒤에 전성어미 은이 붙어서 뒤에 오는 시를 꾸며주고 있네요. 시라는 요소가 생략되어 형성된 관계 관형사절입니다. 위에 있는 것과 비교를 해보자면 A와 같은 형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얘는 지금 A와 같다. 그 다음 니은 떠올리다 서술어, 그 다음에 걸려있다 서술어, 그리고 그 뒤에다가는 던이 붙어서 뒤에 오는 사진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사진이라는 요소가 생략된 관계 관용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에서는 생략된 요소가 그가 시를 짓다니까 목적어가 생략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니은 같은 경우는 사진이 벽에 걸려 있다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 디귿 나는 소문을 들었다 서술어, 그 다음에 돌아오다 서술어. 근데 돌아오다 앞에 오는 게 완벽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이 없는 동격 관용사절이 됩니다. 그 다음 낫다라는 서술어, 낫다라는 서술어의 주어는 가능성이겠죠. 근데 그 가능성을 꾸며주고 있는 게 속이다라는 서술어가 이끄는 절입니다. 여기에는 을이 붙어서 관형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속이다 라는 문장은 완벽한 문장이기 때문에 얘도 지금 동격 관형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얘는 긴 동격절, 얘는 짧은 동격절이 되겠네요. 그 다음 미음, 땀을 닦았다라는 서술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주어는 나겠죠. 근데 땀이라는 말을 꾸며주는 흐르다 라는 서술어가 보이네요. 는이라는 전성 어미가 붙어서 관형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관형절의 전체 문장은 땀이 이마에 흐르다 이게 될 거니까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봐서 문제를 풀어보면은 2번이 정답이겠네요. 니은은 B와 같은 유형이 아니죠. 자, 그 다음은 서술절인데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서술절입니다. 서술절은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절 전체가 문장 내에서 서술어처럼 기능을 하는 절을 말합니다. 얘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표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서술절인지 아닌지를 찾는 게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통 어떤 식으로 서술절이 나오냐면 무엇은 뭐뭐가 어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지금 어떤 말인지 잘 감이 안 오시죠? 한번 볼게요. 자, 가 문장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는이라는 말을 그냥 주격조사 가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토끼가 앞발이 짧다죠. 그래서 지금 주어 하나 그리고 주어 둘 이렇게 주어가 두 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냐면 토끼는 이라는 주어 뒤에다가 앞발이 짧다라는 전체 서술어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서술어 안을 다시 살펴봤더니 앞발이라는 주어 그리고 짧다라는 서술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앞발이 짧다는 주어와 서술어를 갖고 있죠.
근데 그게 뭐 어떤 기능을 하고 있어요? 서술어로서 기능을 하고 있죠.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보시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무엇무엇은 뭐뭐가 어때 이런 형식이에요. 토끼라고 하는 거는 앞발이 짧대. 다른 예문도 그냥 빠르게 볼게요. 의자라고 하는 거는 다리가 있대. 그리고 학생이 그 중에 하나가 왔고, 과일은 사과가 최고고, 저 산이 나무가 많고, 이 붓이 글씨가 잘 써진대. 어때요? 제가 앞에서 설명한 이거 어느 정도는 들어맞는 모습이죠. 무엇 무엇은 뭐뭐가 어때 이런 식으로 보통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서술절을 아는 문장에서 이 두 개의 주어는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닌데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의미관계를 보입니다. 보면은 전체 그리고 부분의 의미관계예요. 토끼라는 전체 중에서 앞발이라는 일부분, 또 전체 수량은 학생이라는 전체 중에서 하나라는 수량, 그리고 유형 사례는 과일이라는 유형 중에서 사과라는 사례, 그리고 장소는 산이라는 장소, 그리고 도구는 붓이라는 도구가 어떻다는 것. 이런 식의 의미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을 봤을 때 주어로 보이는 녀석이 두 개네. 그리고 이러한 의미 관계를 보이고 있네. 그러면은 그거는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 됩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나오는 예시 문장을 보면은 거의 비슷한 문장이 반복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예시문은 이거예요. 토끼는 앞발이 짧다. 또 다른 식의 예문으로는 길이는 목이 길다. 이런 게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를 한번 풀어볼게요. 보시면은 이 보기 2를 분석하는 문제거든요. 아까 배웠던 문장이 그대로 나오고 있죠. 토끼는 앞발이 짧다. 그리고 니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산은 나무가 많다. 근데 디귿을 한번 보세요. 우리 오빠는 대학생이 되었다. 이거 서술절을 아는 문장일까요? 아닙니다. 왜 아니냐? 이 대학생이 이거는요 주어가 아니라 보어예요. 제가 보어 설명할 때 뭐라고 했죠?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이나 가가 붙은 성분이 보어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서술어가 되다죠. 그래서 앞에 오는 대학생이는 주어가 아니라 보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서술절을 아는 문장을 보어라는 문장 성분을 가진 문장과 종종 비교가 되니까요. 잘 기억해 두세요. 정답은 5번이겠죠? 디귿의 대학생이는 서술절이 아니니까. 그 다음은 인용절입니다. 인용이라는 말은 우리가 가져다가 쓰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 생각 따위를 인용해서 절 형식으로 안긴 거를 말하는데요. 이때 표지는 라고나 고가 쓰입니다. 전성 어미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부사격 조사입니다. 그래서 인용절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찾기도 쉽거든요. 그냥 문장을 봤을 때 라고나 고가 보인다? 그러면 무조건 인용절인 거예요. 이런 인용절은 인용하는 방식에 따라 직접 인용이냐 간접 인용이냐로 나뉩니다. 직접 인용은요 말이나 글, 생각 따위를 있는 그대로 옮기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대로 옮긴 다음에 그냥 뒤에다가 라고만 붙이면 됩니다. 큰 따옴표를 붙이냐 작은 따옴표를 붙이냐 이것도 차이가 있긴 한데 이거를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 그대로 옮긴다는 거 이 포인트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고에 의해서 형성될 수도 있는데 이때 이 하고는 아직 조사로 취급을 하지는 않고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고요. 그냥 직접 인용절은 그대로 옮기는 거다. 그리고 라고가 붙는다. 일단 이것만 딱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 간접 인용절이에요. 이거는 그대로 옮기지 않고요. 말하는 화자의 입장에 따라 이게 중요해요. 화자의 입장에 따라 내용이나 형식을 바꿔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조사 고가 붙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철수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영희라는 친구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철수가 영희가 나를 좋아한다는 걸 들은 거야. 그래서 나한테 몰래 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있잖아. 야 영희가 너를 좋아한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거를 내가 철수한테 들은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싶어. 그러면 직접 인용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냥 철수가 한 말 뒤에다가
라고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영희가 너를 좋아해 그 뒤에다가 라고를 붙이고 있죠. 근데 이거를 말하는 나의 입장에서 표현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철수가 나에게 영희가 나를 좋아한다고 말했어. 이렇게 되겠죠. 너라는 대명사가 나라는 대명사로 바뀌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왜 어렵지 않냐? 이미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거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꾸 나한테 대입을 해서 나라면 어떻게 표현할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보면은 정말 쉬울 겁니다. 자, 이렇게 바뀌게 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높임 표현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뒤에서 배울 텐데 종결어미 있죠? 종결어미에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따라서 높임 표현을 실현하게 돼요. 내가 친구한테는 밥 먹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선생님한테는 밥을 드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요. 이렇게 높임 표현이 실현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상대 높임이라고 합니다. 근데 간접 인용은요, 어떠한 말을 가지고 와서 말하는 나의 관점에 따라 바꿔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대 높임법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어떠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나는 이 말을 가지고 와서 나의 관점에서 다시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전체 문장이 이렇게 있을 거고, 간접 인용이니까 아까 뭐를 붙인다고 했어요? 고를 붙인다고 했죠. 그리고 그 앞에다가 얘를 옮겨서 적으면 되는데, 자 보세요. 상대 높임이라는 건요, 대화 상황 속에서 존재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애초에 말했던 이 대화 상황 있죠. 이 상황에는 분명히 이 둘 사이의 관계에 따라서 상대 높임이 존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 자체를 내가 가지고 왔죠. 그러면은 이 대화 상황 속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상대 높임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높임을 간접 인용해서 바꾸게 되면은 상대 높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상대 높임이라는 건 대화 상황 속에서 존재하는 건데 그거를 내가 다른 대화 상황 속으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상대 높임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온 문장 속에서는 그게 바뀌게 된다. 한번 실제 문장으로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서술어의 종류가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요. 굉장히 복잡하죠. 이걸 외워야 되냐?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이미 이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평서형 형용사 같은 경우는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 그 어미가 다로 바뀐다는 이 뜻이에요. 그리고 다로 바뀌고 그 뒤에 뭐가 붙는다? 여기 고가 붙는다. 그러니까 다고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생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물이 참 차갑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볼게요. 근데 내가 이걸 듣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내가 그걸 듣고 와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전달한다고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말할 거예요? 야, 있잖아. 아까 보니까 내 동생이 선생님한테 물이 차갑다고 말했어. 이게 되겠죠. 어때요? 씁니다 라는 상대 높임이 다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은 뭐 의문형 동사 같은 경우는 야, 명령형 같은 경우는 라 이렇게 바뀐다고 하는데 한 번씩 여러분들이 해보면은 이렇게 바뀐다는 거를 이미 다 본능적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쓰고 있을 겁니다. 이것들을 실어 놓은 게 이 아래 표예요. 한 번씩 천천히 보시고 위에 적힌 이 주황색 문장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체 높임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주체 높임이란 게 뭐냐? 문장의 주체 있죠? 주어. 그 주어를 높이는 경우가 있어요. 동생이 밥을 먹는다. 되지만 아버지가 밥을 먹는다. 안 되죠. 아버지가 밥을 뭐 잡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죠. 왜? 아버지는 높여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것들을 주체 높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달라지기도 합니다. 보세요. 지금 나가 아빠예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아빠 내일 사무실에 계십시오.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볼게요. 아들이니까 당연히 아빠한테 계십시오라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거를 아빠인 내가 사무실에 와서 동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있잖아. 아들이 어저께 나한테 내일 사무실에 있으라고 했어. 이게 되겠죠. 계시다라는 말 대신에 그냥 있으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계시다라고 하는 거는 주체를 높이는 건데 지금 이 문장 전체의 주체는 누구예요? 나죠. 나를 표현할 때 주체를 높이면 계시다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어색해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계시다가 아니라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 조금은 어렵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주체 높임이 바뀔 수도 있구나. 이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대명사입니다. 아까 했던 내용과 비슷해요. 그녀는 나는 학생이야. 이렇게 말한 거를 간접 인용을 한다면 그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학생이라고 말했다. 이게 되겠죠. 왜 자기예요? 앞에 오는 대명사를 다시 가리킬 때는 뭘 써야 된다? 제귀칭 대명사를 써야 된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자기가 쓰이고 있습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문장은 앞에서 했던 거와 똑같은 거고요. 자, 그 다음 시간 표현입니다. 시간 표현도 대명사처럼 상황 의존적인 성격을 가져요. 이건 뭐였어요? 상황 의존적인 성격? 똑같은 대상을 맥락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는 게 상황 의존적인 거라고 했죠. 마찬가지예요. 어제의 내일은 오늘의 지금이 되는 거죠. 똑같은 건데 표현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나는 어제 철수에게 내일 같이 가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를 내가 간접 인용해서 친구한테 전달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어제 철수한테 내일이 아니라 그 내일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학교에 같이 가자고 말했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과 관련된 문제 하나를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2022년 7월 고3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자, 간접 인용절을 가진 않은 문장으로 바뀌었을 때 높임 표현, 지시 표현, 인용 조사 등이 변화된다. 지시 표현은 제가 얘기했던 대명사가 바뀌는 걸 얘기하고요. 인용 조사는 라고가 고로 바뀌는 걸 얘기합니다. 볼게요. A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어제 나에게 내일 서울에 갑니다 라고 말했다. 이거 우리 배웠던 거네요. 그럼 내일이 뭐가 될까요? 오늘이 되겠죠. 그가 어제 나에게 오늘 서울에 간다고 말했다. 그래서 1번 선지를 보면은 시간부사가 바뀌어 나타났군. 맞는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 간다고를 보니 직접 인용절에서 그가 나를 고려해 사용한 높임 표현이 간접 인용절에서는 바뀌어 나타난군. 맞습니다. 직접 인용절에서는요. 뭔가 직장 동료끼리 하는 말이거나 아니면 상급자한테 하는 말이겠죠. 내일 서울에 갑니다. 높임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런 높임 표현은 간접 인용할 때 없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그냥 간다고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맞는 설명. 그 다음 B를 보겠습니다. 희수가 민주에게 힘든 일은 나에게 맡겨라 라고 말했다. 이거를 간접으로 바꾸면은 힘든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에게 맡겨라 고 말했다. 이게 되겠죠. 문장의 전체 주체가 누구니까? 희수니까. 그거를 간접 인용하게 되면은 나에게 맡겨라는 말은 어색하죠. 그래서 앞에 오는 대명사를 대신 지칭해주는 자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볼게요. 맡기라고를 보니 직접 인용절이 명령문일 때 간접 인용절의 인용조사는 고가 사용되었군. 맞습니다. 간접 인용에서는 조사 고가 사용되죠. 그 다음 C를 보겠습니다. 부산에 간 친구가 나에게 이곳이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간접 인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산에 간 친구가 나에게 그곳이 참 아름답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죠. 왜 이렇게 될까요? 이와 그의 차이 때문에. 이거 설명했습니다. 분명히. 이, 그, 저. 이 같은 경우는 화자와 가까운 곳. 그는 청자와 가까운 곳. 저는 화자, 청자 모두에게 먼 곳. 그래서 처음에 직접 인용절을 보면은
친구는 부산에 있고 지금 나는 뭐 예를 들어 서울에 있다고 볼게요. 그럼 친구가 부산이니까 야, 여기 이곳 진짜 아름다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간접으로 인용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지금 이 C라는 전체 발화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보면 부산은 청자와 가까운 그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 아름답구나 라는 서술어의 어미가 그냥 아름답다로 바뀌고 있습니다. 선지를 볼까요? 그곳이를 보니 직접 인용절의 발화자인 친구의 관점으로 지시 표현이 바뀌어 나타나는군. 친구의 관점인가요? 아닙니다. 나의 관점으로 기술되고 있는 게 간접 인용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아니라 그곳으로 바뀐 거예요. 정답은 4번. 5번. 감탄형 종결어미가 평서형 종결어미 다로 바뀌었죠. 5번도 맞는 설명. 정답은 4번입니다.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닌데요. 종종 나오니까요. 천천히 처음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부사절입니다. 부사절은 마찬가지예요. 절이 어처럼 기능하는 절, 부사어처럼 기능하는 절. 부사절을 만들어주는 전성 어미에는 이, 개, 도록 이런 어미들이 있고요. 부사어처럼 기능한다니까 어떤 기능을 할까요? 네, 뒤에 오는 용언을 수식해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형성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보시면은 발에 땀이 나다라는 문장을 안기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뒤에다가 적절한 어미를 붙이고 그것을 전체 문장의 서술을 앞쪽으로 위치시키면 됩니다. 그러면은 철수는 발에 땀이 나도록 뛰었다가 되고 여기 안겨있는 부사절이 뒤에 오는 뛰었다를 수식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죠?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자, 이런 부사절에서는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있죠.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부사절을 아는 문장과 같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정말 많았던 종속적 연결 어미들 있죠. 뭐 이유나 목적, 조건, 가정, 양보 엄청 많이 배웠잖아요. 거기에 쓰였던 연결 어미 그게 다 모두 뭐가 된다? 부사형 전성 어미가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볼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 아래에 있는 문장은 앞에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볼 때 나왔던 예시 문장이에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선행절은 후행절 속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장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봤더니 어때요 지금? 비가 와서라는 이 선행절이 마치 뒤에 오는 미끄러웠다를 꾸며주는 부사절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사절을 아는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견해에 따라서 여기에 좀 말이 다르기도 한 경우도 있어요. 이런 내용을 딱 건드려서 나오는 문제가 나올 확률은 높지는 않지만 그냥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 이런 견해가 있다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더 알아보기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부사형 전성어미 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는요, 부사파생 접사 이와 형태가 동일합니다. 근데 이 둘은 완전하게 달라요. 한번 볼게요. 부사절을 형성하는 전성어미 이는요, 없다 혹은 다르다, 같다에만 붙어서 굉장히 제한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보시면은 소리도 없다, 영이와 다르다, 물과 같다. 분명히 서술성이 있죠. 이 이는 전성어미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각각이 문장 내에서 소리도, 영이와 그리고 물과 라는 다른 문장 성분들을 이끌고 있죠. 반면 접사로 쓰인 경우를 볼까요? 라마는 접사로 쓰인 경우입니다. 새가 높이 난다. 빵을 많이 먹었다. 이때는 위에서 봤던 문장과는 다르게 서술하는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단독으로 그냥 부사로 새롭게 형성이 되어서 뒤에 오는 서술어를
수식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전성어미 그리고 명사파생 전사 있죠. 그거와 똑같아요. 파생되었으면은 그 본래 가지고 있던 품사와는 다르게 새로운 품사로서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이는 부사형 전성어미로서의 이와 부사를 파생하는 접사 이로 나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보통 이거를 문제로 건들고 싶으면은 지금 제가 제시한 이거 있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될 거예요. 없다, 다르다, 같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4월 고3 모의고사 문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절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부속 성분이면서도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으로 쓰여 생략될 수 없는 절도 있다. 이거 뭐에 대한 설명인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필수적 부사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부사어는 부속 성분이 맞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생략할 수 없는 필수적 부사어로 쓰이기도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필수적 부사어가 절로 형성된 경우를 찾으라는 거겠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부사절을 일단 다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토론을 하였다라는 서술어, 그리고 주어, 그 안에 밤이 새다라는 부사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나는 가게로 갔다라는 전체 문장 속에다가 그가 있는이라는 절이 있습니다. 느는 관형사형 전성어미니까 얘는 부사절 자체가 아닙니다. 그 다음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떠나버렸다라는 전체 문장 속에 말이 없다라는 게 안겨 있습니다. 방금 살펴본 이가 나오고 있죠. 같다, 다르다, 없다 거기에만 붙는다고 했죠. 그래서 얘도 부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동생은 일찍 일어난다 라는 전체 문장 속에 보시면은 나와는 달리라는 부사절이 있습니다. 또 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르다에 이가 붙어서 달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다르다는 우리가 배웠던 걸로 따지면은 르 불규칙이 일어나는 용언이니까 그래서 달리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얘도 지금 부사절, 그리고 절이 하나 더 숨어 있는데 뭐냐면 여기 부지런한, 이거는 지금 동생이 부지런하다겠죠. 근데 여기다가 은이 붙어서 관형사 절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5번 저기 서 있는 아이가 어떻게 생겼다라는 서술어가 있죠. 그 안에 재주가 있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 개라는 어미가 붙어 있으니까 얘는 부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기 서 있는 이라는 관형사 절도 들어가 있네요. 문제를 풀어보자면 관형절 같은 경우는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과는 관련이 없으니까 그건 굳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부사절만 살펴보면 되는데 1번 우리는 밤이 새도록에서 밤이 새도록이 꼭 필요하나요? 없어도 문장이 성립을 합니다. 그 다음 2번은 아예 부사절이 없죠. 3번 말도 없이가 없어도 그냥 떠나버렸다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4번 나와는 달리 라는 말이 없어도 동생은 일찍 일어난다. 충분히 가능하죠. 그 다음 5번 아이가 그냥 생겼다라고 하면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됩니다. 반드시 재주가 있게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필수적 부사어가 되니까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문제 몇 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살펴볼 문제는 17년 4월 고3 모의고사입니다. 이 문제는 아는 문장을 파악해 나가는 학생들의 대화가 굉장히 좋아서 이걸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한번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학습 활동의 문장을 분석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분석해야 된다고 했죠? 서술어 찾고 서술어에 딸린 주어 찾고, 그래서 괄호로 엮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이제 숙달이 돼서 빠르게 하면은 그냥 서술어 찾고 전성어미 찾고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알려주다라는 서술어 있고 앞에 받다라는 서술어,
그 다음에 아끼다라는 서술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끼다에는 던이 붙고 있죠. 관용사형 전성어미니까 관용사절. 받았음에는 음이 붙고 있죠. 얘는 명사절이 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학생들의 대화를 볼게요. 절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을 아는 문장이라고 했지? 그래. 이런 문장의 짜임을 이해하려면 주어와 서술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 그럼 먼저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가진 단어부터 찾아보자. 이게 지금 뭐라는 거예요? 서술어를 찾아보라는 거겠죠. 제가 알려준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문장 전체의 서술어는 알려줬다이고 그것의 주어는 뭘까요? 누가 알려준 거예요? 그녀가 알려준 거죠. 그럼 기억에 들어갈 말은 그녀가입니다. 그 다음 받았음의 주어는 누구예요? 상을 받은 게 누구죠? 제자가 상을 받은 거죠. 그럼 니은에 들어갈 말은 제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명사절 외에 관형절도 있는데 이 관형절의 주어는 누구예요? 네, 그냥 나와 있는 그대로 그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답은 1번이 되겠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2021년 3월 고3 모의고사입니다. 이 문제를 포함해서 총 4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딱 이거 문제 하나만 함께 풀 겁니다. 나머지 3개의 문제는요. 제가 풀어주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화면을 멈추시고 풀어본 다음에 꼭 정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나 정답은 EBS 가면 쉽게 구할 수 있을 테니까 거기서 확인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문제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볼게요. 기다리다 서술어, 그리고 봄이 오다 서술어가 있습니다. 기가 붙었으니까 명사절이 되겠네요. 이렇게 괄호를 칠 수 있겠죠. 그 다음 안도하다라는 서술어, 그 다음에 아니다라는 서술어가 있죠. 그리고 그 서술어에 음이 붙고 있으니까 얘도 명사절이 되겠네요. 괄호로 친다면 이렇게 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디귿 잠들다라는 서술어, 그 다음에 마시다라는 서술어가 있습니다. 마시다 뒤에는 은이 왔으니까 얘는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볼 수 있죠. 관형사절입니다. 그래서 괄호를 치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1번 기억에는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기 뒤에는 목적격 조사 르이 왔죠. 그래서 명사절이 목적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설명. 2번 니은에는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다.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거는 서술절인데 니은에는 명사절이니까 틀립니다. 2번이 정답이네요. 3번 디귿에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디귿과 달리 기억에는 안긴 문장 속에 부사어가 있다. 디귿의 안긴 문장은 우유를 마신이죠. 여기는 부사어가 없는데 기억에 보면 어서라는 부사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맞는 설명. 그 다음 5번 니은과 달리 디귿에는 주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 있다. 니은을 보면 명사절이죠. 명사절이 형성될 때는 생략되는 게 없었습니다. 반대로 디귿을 볼까요? 관형사절 중에서도 지금 문장 성분 하나가 생략된 관계 관형사절이에요. 원래 문장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우유를 마시다가 되겠죠. 지금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5번에 있는 말은 옳은 설명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차례차례 문제를 보여주겠습니다. 정지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가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강의가 끝이 났는데 오늘 강의가 정말 제일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습 철저히 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열공!